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온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중국에서는 중국의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잘 전파된 교회가 제일 활발한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예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 수련회더라고요. 학예 청년을 자기네들 이제 수양회라고 부르는데 12박 13일 수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자기네들이 4박 5일을 내줄 테니까 4박 5일 동안 창조과학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6박 7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4박 5일간 이제 그 청년들 수양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연을 진행을 했거든요. 한 20시간 정도를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하면서 내가 창조과학 이야기로 한 20시간을 떠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4박 5일 딱 끝나고 났더니 바로 이어서 그 온주의 주일학교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남은 2박 3일은 거기 와서 여름 성경학교 애들한테 지금 4박 5일간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6박 7일 동안 거의 한 40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데 제가 거기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거의 한 8년 정도 전 얘기인데요. 그 중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한국에서 창조학사에 지금 2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교회들에 많이 가서 하는데 연령대가 권사님 정도 되는 연령대가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다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부 다 그냥 좋다고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청년 정도 되는 또래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 창조학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대로 잘 안 믿을까요? 제발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좀 믿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가서 그 청년들 앞에서 비슷하게 처음에 좀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그랬더니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런 거예요.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면서 그거를 안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 반응이. 그래서 이제 강의를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투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잘 믿자라는 쪽으로 이제 뉘앙스가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청년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거의 한 7년, 8년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조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숙제고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와 그 다음에 부모가 굉장히 지혜를 모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그거를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가져온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두 개의 질문이 다른 질문이거든요. 누구냐라는 거는 이제 조상이 누구냐, 사람을 물어보는 건데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는 조상이 무엇이냐를 배우지 누구냐를 배우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떠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그림은 교회에서 잠깐 들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뉴스 중에 인터넷 뉴스 중에 크리스찬 신학자 또는 목회자 이런 분들의 칼럼이 좀 올라오는 그런 뉴스 매체들이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그런 어떤 뉴스의 칼럼으로 나왔던 기사예요.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한번 이런 질문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학자가 어떤 뭐 목회자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모순을 느끼지 않고 창세기의 저수를 그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준의 현대적 과학 상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현대과학에서 입증된 과학적 사실과 창세기 저술이 모순된다면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실을 믿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저술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고요. 이 글을 쓴 분이 신학자, 목회자 신분으로 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 글을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현대 창조론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론이 서술된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날 때쯤에 성경과 과학, 성경과 역사를 견주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야 되느냐, 과학을 성경적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야 할 필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과학적 사실과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적 사실과 비교하면서 창세기의 모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 보면 창세기의 현대적 이해, 해석을 위한 4단계 이해가 정립된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읽어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영은 모세를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창조 사건을 보여주셨다. 모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봤다라는 이야기죠.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본 환상을 창세기에 저술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환상,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동사와 목적으로만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는 것은 모세가 그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덧붙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 모세는 하나님이 한 글자씩 불러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창세기를 쓰지는 않았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축자 영감설을 반대하는 분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 아시는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영감을 주셨다. 그게 축자 영감설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창세기의 일부 불완전한 서술은 모세의 불완전한 이해와 기억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모세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넷째, 창세기 모순적 서술이 인간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창세기의 현대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따가 쭉 얘기를 나눌 내용 중에 성경, 특히 창세기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저술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로 결국은 창조론, 진화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해석의 차이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단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일단은 알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에 내리는 결론은 창세기 현대적 해석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해석 방법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창세기 해석의 방법을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인터넷 뒤지면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면 성경에서 모순이 있고 틀렸다라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이트를 보면서 아, 성경은 다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머리가 커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인데 사실은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창조의 증거들을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봐야 된다.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섭리의 능력들,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속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잘 드러내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창조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이 오해받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람. 그냥 진짜 창조과학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있죠. 전혀 아니거든요.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과학. 그게 창조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창조학계는 성경이 진리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라는 굉장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라고 하는 가장 중심에 성경은 중앙무거운 하나님의 말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편견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니네는 왜 뭐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과학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학자는 아무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편견.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냐라는 편견 또는 성경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편견. 양쪽 다 편견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표현입니다. 창조과학자는 성경의 진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일단 믿자, 일단 받아들이자, 맞겠지. 내가 알고 있는 과학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있겠지. 제가 학생들하고 매주 성경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학생들 질문을 많이 하라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질문을 해라.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무화과나무 저주 나오는데 뜬금없이 왜 저 무화과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주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자꾸 던지는데 제가 그때 얘기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질문을 하되 성경에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 비추어서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성경이 혹시 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라. 성경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의 진 사람, 창조학자는 성경의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전체 큰 맥락에 주제 말씀 하나 골라온 게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Beginning of wisdom. beginning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시 우리말로 다시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출발을 잘못했어요. 동쪽으로 가자는데 저쪽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지금까지 갔던 길을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서 출발점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 제일 먼저 성경 딱 읽으면 나오는 그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상황에서 얻게 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출발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총명하기 바라잖아요. 아마 아이들 총명탕 뭐 요즘 애들 좀 나오는지 모르는데 총명탕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 먹이는 한약 총명탕. 저 총명이라는 말의 단어가 귀가 밝다 눈이 밝다거든요.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이걸 다시 풀어서 뭐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로 하게 되면요, 총은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명은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들어온 선입견이 그냥 성경이 진리다라는 편견을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창조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감사거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해.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매주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잘 보고 잘 들어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창조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보고 잘 듣기만 연습을 잘 시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창조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은 이제 그 7C라 그래가지고요. C라는 글자 이니셜로 7단계를 나눠가지고 전체의 인류의 모든 우주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창조와 예수님 재림 제하는 것 세상까지 쭉 연결하는 그 흐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어떤 관점인지 잠깐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를 진짜 짧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엑기스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진화론을 배울 때 굉장히 좋은 교보제로 쓸 수 있을 만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에 대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고 하는 그런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게 관찰 가능한 내용이고 과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요. 뭐 종으로 치면은 동물, 식물 합쳐가지고 다 몇백만 종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이랬을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진화론 나무라는 생각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처럼 뿌리가 하나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갈라졌다. 가지로 갈라지다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진 거다. 그러면 모든 생물들의 뿌리는 결국은 공통주상이라고 부르는 하나로 만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진화론 나무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말고 창조 과수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종류들의 생물들이 다양한 것은 원래부터 그랬어. 근데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다양해졌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과수원과 진화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출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만드신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안에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 그게 만드신 분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나무가 이쪽에 있는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수원처럼 나무가 다 따로따로 나무가 있는 거지 그게 뭔가 진화론 나무처럼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창조 과수원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창조 과수원 말고 진화론 나무의 생각은 그 생각은 원래 따지고 보면은 뭐 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대 과학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게 찰스 다윈의 그 생물 진화론 종의기원이라는 책 하나 쓰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의 쓴 메모예요. 여기 보면은 I think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보이는 것처럼 여기 A가 있고요. B, C, D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뭔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가지치기에서 점점 갈라져 왔다라고 하는 다윈의 통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의 통찰을 이렇게 메모로 남기고 글로 써서 책이 되어서 나오게 종의기원. 그러니까 다윈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갈라파고스 군도 이런 데 있는 핀치 새들이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른 걸 보고 같은 핀치가 이렇게 부리가 달라졌을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현대과학에서 그 핀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유전자 중에 부리의 모양을 다르게 변형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핀치의 생존 방법인데 다윈은 뭐 유전자나 이런 거를 모를 때였지만 어쨌든 섬마다 다른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핀치를 보면서 저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해냈죠. 거기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과학적 팩트를 발견한 거죠. 같은 새 안에서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해석하려고 애를 썼구나.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핀치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다른 동물들은 그러다가 전 세계 모든 동물들이 혹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전부 다 뿌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 엄청난 통찰을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통찰을 가지고 종의기원을 딱 썼더니 1859년에 나온 책이요. 50년도 안 돼서 전 유럽을 휩쓸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이 책 한 권이 나오자마자 유럽의 모든 과학계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대에 이런 진화나무, 생명나무, 아까 진화론 나무라고 불렀던 그 통찰이 정리가 되면서 모든 생명체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로 결국은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1859년 다윈의 종의기원 출간 이후에 한 50년도 안 돼서 전 유럽이 진화론에 확 물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생물 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사상과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전부 다 진화론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게 다 재구성되어 온 게 지금 200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다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신학 수업을 받은 목회자 후보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지에 다인이 그 무덤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잘 알려진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통찰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배격하는 무신론적 진화론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인용될 것일지 다인은 아마 당대에 알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 세상 이 만물이 창조주 없이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멋진 통찰을 딱 준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다른 동물들, 그러니까 생물들이 이렇게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게 없이 그냥 생물들이 그냥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 아니겠느냐, 창조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통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맞다면, 진화로 나무가 맞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요 다 우리랑 같은 뿌리를 가진 같은 조상의 후손, 친척입니다. 뿌리가 같은데, 그러니까 동물, 식물이 다 뿌리가 같은 거고요. 심지어 바이러스, 세균도 다 뿌리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요, 생명 이전의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나왔기 때문에 생명체 말고도 전부 다 우리는 다 촌수는 좀 멀긴 하지만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가까이 가면은 유인원, 침팬지, 원숭이, 동물원에 보면서 야 쟤네들은 좀 불쌍하다. 진화가 조금만 이쪽으로 됐으면은 동물원에서 구경하는 쪽이 됐을 텐데 지금 구경 당하는 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화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요,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걔네들은 1억 년 전쯤 만나지 않았을까? 2억 년 전쯤 만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6억 년만 올라가면 식물원까지 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화론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죠. 빅뱅으로부터 태양계가 45억 년 전쯤, 그러다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지구에서 우연히 생명이 발생을 하고 발생된 생물 중에 바닷속에 살던 생물이 육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 영장류 같은, 그러니까 포유류의 영장류가 인류로까지 진화됐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인류 말고 엑스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벤져스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진화가 잘 된다면. 근데 이 얘기가요, 요즘에 한 10년 전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빅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육 내용, 학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배워가는 그런 모든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이런 빅히스토리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분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크리스천이에요. 이름이 다윗입니다. 성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눈에 보는 모든 인류의 역사, 빅히스토리를 이 세상 모든 것과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같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거를 설명하고 싶다. 근데 그 설명의 모든 바탕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본인이 프로젝트를 3개를 인생을 걸고 인생 프로젝트 3개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컴퓨터 한 대씩 갖게 하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가 하나씩 들어가게 만드는, 그 성공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청난 자선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굶어가는 아이들 자원봉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하고 이제 세 번째 한 10년 전부터 이제 내 마지막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이 빅키 스토리를 모든 세계의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다 알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엄청나게 거금을 들이붓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 속에 이 빅키 스토리의 컨셉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키 스토리에서는 8개의 단계로 8개의 문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모든 우주와 만물, 모든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라고 부르는 137억 년 전 왜 누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그냥 뻥 하고 터졌는데 터지고 났더니 온 우주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별들이 태어나는데 그 별들 중에 45억 년 전쯤에 태양계가 생성이 된 거고요. 원소가 생성되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물이 출현되고 인간의 진화, 문명의 발달, 산업유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가고 있구나.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바로 이 진화의 역사 이거를 이제는 멋지게 빅키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초중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많은 과목들 속에 이제 구석구석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실 진화론을 가르치게 된 거는 수십 년 동안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표현이 굉장히 세련되어서 진화라는 말을 대놓고 쓰지 않더라도 깔려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이런 생각.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그러니까 진화론을 다르게 풀어서 쉽게 표현하면 만물 우연 발생의 법칙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왜냐하면 창조주가 필요 없으니까.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잘난 놈이 살아남고 못난 놈은 도태된다. 적자생존. 뭐 이런 논리들이 전부 다 진화로 출발을 하는데요. 교과서 얘기를 잠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몇 개만 골라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과학자처럼이에요. 과학자처럼.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소재가 핀치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 다윈이라는 청년이 배 타고 여행하다가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동네에서 여러 섬을 다니면서 핀치를 연구했는데 하면서 종에기와 쓴 이야기들을 배경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과학자처럼 다윈처럼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잘 생각을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실습을 핀치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 이름은 옆에 안 적혀있지만 보면 누가 봐도 다윈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로 보이는 과학자인 셈이죠. 어쨌든 초등학교 4학년에 나오는 과학교과서에 진화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따라오게 만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노련해요. 4학년 국어 책을 한번 볼까요?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뭔 진화론 얘기 나올까? 자 보세요.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쓰문이 최재천이라고 이분은 이화여대 적자교수,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화 생태학자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쓴 글을 4학년 국어책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러면서 조금 따로 떼서 볼게요.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만이 특별한 생명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더러 거의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한다. 새끼를 갖고 키우는 방식에서는 인간은 개, 돼지, 개,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지구에 처음 나타난 게 한 20만, 25만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구 나이가 46억 년, 생명이 한 40억 년 됐으니까 인간은 그 엄청난 기간 중에 굉장히 짧은 역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지구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요, 자연계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하면서 어른 공경 문화를요,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많은 동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이 지긋한 어른이 애들한테 혼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요. 욕 먹고 흠씨 두들겨 맞았을 때 느낌. 그러니까 함부로 동물들을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잘 대하자라고, 동물 보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중요하고 멋진 얘기기는 한데, 그 이야기의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인간도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훨씬 더 오랫동안 지구를 살았던 동물들이 훨씬 더 선배고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일 뿐이죠.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동물의 한 종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국어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공부하라고만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애들 교과서 한번 보세요. 네. 요새 교과서는 예전의 교과서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아주 컬러풀하고요. 구성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 한번 넘어갈까요? 상어 이야기 나오는데, 상어와 인간의 다른 점, 닮은 점 이런 거를 보는데, 닮은 점을 놓고 베아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아가 바로 이제 상어가 그 수정란이 생기고, 수정란이 상어의 그 알에서 이제 상어로 나오기 전에 그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 초기가 베아라고 부르잖아요. 사람과 상어의 배아 모습은 아주 비슷해서 어느 쪽이 상어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람과 다른 동물들 간에는 차이가 없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아마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조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은 저 그림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해켈이라는 생물학자가 발생 반복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게 그 1898년쯤에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 120년도 더 전에. 그러면서 해켈이 주장했던 그 내용이, 그때는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거를 다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배아 단계에서는 다 저렇게 생겼다. 그래서 배아 상태에서는 초기의 배아 상태가 진화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발생 반복설이에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세무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야 하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진화를 믿지는 않는데도 저거는 되게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저렇게 만드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저게 조작이었어요. 해켈이 자기의 진화론적인 생각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그림을 다 조작을 했는데, 그거를 10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건 되게 신기합니다. 1997년에 저게 결국은 어떤 젊은 과학자에 의해서, 이 과학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어요. 배아들을. 그랬더니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이 중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 해서 포토샵을 한 거죠. 수작업으로. 사실은 1997년 이후에 해켈의 발생 반복설은 사실은 기각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본 중학교 교과서처럼 아직도 그게 기각된 줄 모르는 수많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진화론을 믿으니까
발생 반복설이 굉장히 멋진 주장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활용해서 목적은 진화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주 가슴이 후련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진짜 비슷하면 정말 신기한 데가 이제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로 이제 넘어갈게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과학책입니다.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인문계, 자연계 지금은 이제 합쳐졌지만 이제 요새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전공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해요. 그래서 입시를 하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학생부를 보면서 얘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해서 선택해서 2학년 때부터 아예 수업을 다르게 들었는데 이제는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서 듣는 방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야 되는 과학이 바로 통합과학이라는 거고요. 이 통합과학의 교과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는요, 지금은 국정교과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똑같은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6, 7개 정도 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 중에 학교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교과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얘 보면은요, 나는 오래전 4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시작되었다. 이 과학교과서에서 시작할 때 나는 원래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원래 4발로 걷다가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2발로 걷기 시작을 한 그 최초의 인류 조상으로부터 내가 나왔다. 이 얘기가 과학책에 나옵니다. 인류가 진화되었다라는 얘기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우리 조상은 동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처음 지구에 등장.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생겼을 때 지금의 나를 이루는 물질이 그때도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풀어가는 거는 빅뱅도 실제로 사실이고 태양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구에서 원시 지구의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그리고 그러다가 20만 년 전에 드디어 현생 인류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다 완전히 사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업을 듣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아찔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토론 주제로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토론,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 이타심과 도덕심도 생존의 유리에서 생긴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진화, 어쩌다 보니 생겨난 변화 중에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타심이나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도덕의식이 어쩌다가 생겨났다는 거죠. 어휴, 다행입니다. 생겼으니까. 이타심과 도덕심. 안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회진화론. 국가 간의 선진국이 후진국을 점령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적자 생존. 잘난 놈이 못난 놈을 도태시키는 것. 이런 게 진화론적으로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명과학.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래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생물과 생명 현상은 과학적 원리와 실험으로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것을 과학자들 어느 누구도 실험에서 성공해 본 적이 없고요. 생명체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막 바뀌어나가는 것을 아무도 관찰하거나 재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거를 된다고 그냥 단정을 짓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많이 아까 봤던 그림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물이 아니라 가지가 많이 달린 나무의 한 가지와 같다. 그러니까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게 인간이다. 갑자기 인간이 되게 초라해지죠. 옛날에 일본에서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 연쇄살인범한테 이제 판사가 묻죠. 왜 이렇게 너 사람을 죽였냐.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대요.
아 네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 증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잡혀온 거 아니냐. 자기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진화의 초기 단계로 되돌려놨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화의 초기 단계면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진화했으니까 나는 걔를 그냥 진화하기 전 단계로 그냥 되돌려놨을 뿐이지 나는 죽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존중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만들었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 동물이 하나고 어쩌다 생겨난 존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빅히스토리식의 지금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 엄청나게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아주 선생님들이 바로 이거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이게 마구마구 나오는 거고요. 뭐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아마 되게 한두 권 꽂혀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모든 집마다 이 책 몇 권씩 다 있죠. 네. 이 Y라는 과학 만화책이라고 알려진 이 책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러니까 이걸 집필하고 감수하는 분들이 다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가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한번 옆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면 갑자기 뺏고 싶어질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빅히스토리 시리즈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최초 인간은 누구일까? 인류 문명 어떻게 인류가 진화하면서 문명이 발달해 왔을까? 그러니까 20만 년, 25만 년 전에 현생 인류 출현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해온 인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설명을 하니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큰일이 뭐 갑자기 큰일이 된 게 아니고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창조학을 한국에서 시작을 한 한국 창조학회가 1981년에 창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42년, 3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되어 왔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 또는 창조주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가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학부모 정도 되는 나이대의 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약간 우스갯소리가 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그것도 복입니다. 아이가 너무 공부를 좋아하거나 특히 과학을 너무 좋아하면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를 뭔가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하고 교정하고 하면서 이게 잘 인도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무신론자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강연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같이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그 저를 초청하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식사하면서 그 장로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똑똑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대학 교수이신데 아이를 빨리 조기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근데 이제 공부 좀 하고 왔더니 무신론자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내버려 두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멋지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막 그래서 아이가 과학 공부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러면 너무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요. 예전에 창조학 세미나 중에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있거든요. 한 2박 3일 정도 어린이 캠프 또는 청소년 캠프, 그래서 비전 캠프라고 이름을 불러요. 캠프에서 이제 강연, 액티비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의 실체 뭐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자료를 좀 다시 좀 정리를 해갖고 좀 짧게 가지고 왔는데요. 진화론이 기본적으로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1단계가 바로 무기물이 유기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기물과 유기물의 차이는, 유기물은 생명체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그런 물질이죠. 생명은 아니고 생명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물질. 그래서 이를테면 단백질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생명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단백질이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유기물이 썩으면 무기물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썩는다라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분해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원소들이 분해되다 보면은 결국은 무기물이 돼요. 그걸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라는 거는 뭔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진화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무기물이 유기물 되는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유기물이 이제 생명이 되는 그런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겨난 단순한 생명이 점점 복잡한 생명이 되어가는 단계가 3단계예요. 그러니까 1, 2, 3단계가 생물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면 그냥 짧게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게요. 바다에서의 생명이 탄생합니다. 생명의 재료는 수소와 같은 무기물. 이러한 가설을 최초로 세운 사람은 러시아의 생화학자 알렉산드로 오파린입니다. 원시 지구의 풍부한 무기물이 하나로 뭉쳐 간단한 유기물을 이루고, 이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 가설. 가설에 불과했던 오파린의 주장은 20년 뒤 미국의 젊은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원시 지구의 상태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지 실험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 독특한 실험은 20대 초반의 젊은 과학도 스탠리 밀러가 설계했습니다. So this is the original apparatus that Miller and Urey designed. You look at this and it looks like there's just a couple of flasks hooked together with all this tubing. But this has a very important aspect to it with respect to trying to mimic the early Earth. 플라스크 안에서 끓는 물은 원시 지구의 뜨거운 바다. 초기의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와 암모니아 그리고 메테인을 주입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도 더해졌죠.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번개가 공급했다는 가정하에 6만 볼트의 전기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밀러는 단백질 합성의 주요 원료인 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을 발견합니다. Well, the first result, finding this even one amino acid, was stunning. It's such a simple experiment. And remember, amino acids are the building blocks of proteins, which make up all life as we know it. They're a central part of biochemistry and biology. 단백질과 핵산 같은 유기물이 무기물에서도 합성될 수 있다는 오파린의 가설이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멘트를 보면은요,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으세요? 네. 모르는 사람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확실히
진화론을 설명하는 이런 일들에게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진화론 백그라운드에서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이 내셔널 지오그래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상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류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진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원을 쏟아부어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기 위한 이런 영상에는 거의 뭐 다 자비랑으로 이게 완전히 게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멋지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실험은 지금 이 실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원시 지구대기와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원시 지구에서 있었을 법한 그런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인 어떤 단백질 합성물이 나왔다. 이게 이 실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거 되게 신기했고, 결국 밀러는 나중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화학진화, 1단계 진화, 무기물이 유기물이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게 증명이 되려면 일단 45억 년 전 지구가 일단 우연히 생겨야 돼요. 지구상의 원시지구의 바닷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려면 일단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고 있어요. 원시지구의 모습은 아까 나왔던 오파린이라는 과학자와 그 다음에 주장했던 할데인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원시지구에는 이런 가스가 있었을 것 같고, 뭐 바닷속을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고, 천둥번개 엄청나게 쳤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원시지구 모델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학적 가설이죠. 근데 그게 진짜로 옛날에 원시지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원시지구에 진짜로 그랬냐라는 거를 누군가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시지구 안에 대기의 성분을 밀러의 실험에는 가스를 주입을 하거든요. 뭐 메탄가스나 뭐 이런 것들 막 주입을 해요. 그런 가스 성분이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확인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고요. 번개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뭐가 합성이 일어나서 6만 볼트 전기를 번개 대신 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밀러가 정교하게 기획해서 설계한 장치예요.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에 맞게끔 해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원시지구에 정말 그런 장치, 번개 이런 것들 다 우연인데, 다 우연히 해가지고 딱 밀러의 실험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벽이 이겁니다. 유기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쳐도 그게 생명이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단백질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단백질 파우더를 버무려 놨더니 거기서 뭐가 벌레가 튀어나오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은 단백질로 구성된 벌레니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 살아있는 생명에게 들어있는 물질과 똑같은 물질을 합성해내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밀러의 실험을 정말 공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스탠리 밀러가 계획하고 설계한 도구예요. 실험 장치를 통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거를 인류 최초로 성공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험은 대단한 실험이에요. 아무도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시절에 무기물로 유기물을 만들어낸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성공한 실험이에요.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미노산이 생겼다고 해서,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생명체하고 상관이 없고요. 우연도 아니에요. 밀러의 정교한 실험의 결과니까. 거기다가 생명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아미노산만 생긴 게 아니고요.
다른 물질을 같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면 포름알데히드, 시체 썩지 말라고 방부제. 그러니까 괜찮은 방부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별로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 화학 진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이게 1단계의 진화론의 설명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밀러의 실험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실험이 진행된 거지 그걸 가지고 진짜로 원시지구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밀러 실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검사에서 무기물이 유기물 된다는 건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다음에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어떻게 하다가 유기물이 뭐 우연히 나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겠는가? 자, 생명체는요 생명체에서만 나옵니다. 그게 이미 과학계에서는 끝난 얘기예요. 1862년에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아시잖아요. 그 파스테르 우유가 왜 이름이 파스테르냐면 우유의 저온 살균법, 그 살균법이 파스처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파스테르가 고안한 살균법이에요. 72도에서 뭐 30분간 저온 살균을 하면 유제품의 살균이 잘 된다. 영양소 파괴가 적다.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기치로 파스테르 우유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파스테르가 실험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에요. 저 장치를 통해서 생명체라는 것이 생명체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저렇게 실험 장치를 해놓고 그 전까지는 뭔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생겨날 수 있어 라고 하던 시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저 장치가 파스테르가 연구하던 그 실험실에 지금도 장치가 보관되어 있대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생기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게서만 나온다. 그 생물 속생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오케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와.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그러니까 생물이 생물로 나오고 생물이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최초의 생명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생물로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그 이전 단계가 없는 최초의 생명체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자연 발생설이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딱 한 번만 예외를 두자는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는 우연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생기는 거 오케이. 하지만 처음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거를 받아들여요. 신앙이네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체계도 최초의 생명체는 우연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출발해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안 되는 걸 아는데 한 번만 봐주자는 거예요. 한 번만. 여기에 대해서 창조론은 저는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약간 옆으로 삐껴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외계의 입사. 외계인이 지구에 씨를 뿌렸다. 이거 되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외계인한테 돌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그 외계인은 그럼 이제 지구가 아니라 그 외계인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다시 또 생명체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최초의 생명체가 또 얘기 나오면 다시 또 반복입니다. 결국은 생명은 자연 발생이 아니면 창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확실한데 그러면 창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창조를 믿느니 그냥 자연 발생을 믿겠어. 이게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교과서에서는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전제로 모든 걸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2단계 진화는 증명되지 않은 채 그냥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보통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자연발생 창조적 중에 자연발생설을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요 확률이 있습니다. 10의 50승분의 1. 저 정도면은 저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저 정도의 확률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저거는 제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따져봤습니다. 단백질 하나가 단순한 단백질은 되게 종류가 복잡한 단백질인데 아주 단순한 단백질 하나가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3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불가능이잖아요. 저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단백질 중에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들이 막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결합하는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은 종류가 딱 20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20개가 막 순서에 맞춰가지고 잘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100개로 구성된 단백질이 그냥 순서 맞춰서 자동으로 조립돼 우연히 조립될 확률을 따졌더니 그러면 20의 100승분의 1이거든요. 20개 종류가 100번 그러니까 20분의 1을 1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20개 중에 하나를 순서대로 골라야 되니까. 10의 13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도 일단 불가능이잖아요. 저건 단백질 한 덩어리예요. 단백질 분자 하나. 단백질이 모이고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성분들이 세포 하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세포 하나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뭔가 순서를 맞춰서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제끼고 그냥 세포라는 모양만 어떻게든 그냥 거기다가 모양이라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유기물만 있으면 안 되니까 따져봤습니다. 저렇게 해서 막 설명은 안 드릴게요. 막 북쪽을 따졌는데 단백질 124개짜리 세포를 생각을 했을 때 확률을 따졌더니 10에 79,360승분의 1이에요. 저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를 믿는 믿음하고는 견주면 안 돼요. 더 센 믿음입니다. 이건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의 믿음보다 더 센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200년 동안 어떤 집에서 대대로 야 우리는 매주 로또를 한 장씩 사. 그게 가훈이에요. 근데 그 집이 200년 동안 매주 1등에 당첨이 돼요. 좋겠죠. 그럴 확률입니다. 예. 200년. 그러니까 1년에 52번씩 200년 동안 한 장 산 로또가 맨날 1등이야. 그거가 진짜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어. 진화로 믿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이 자연발생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거를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창조학에서 가끔 생명의 자연발생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비행기 부품 공장이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공중에 막 부품들이 떠올랐는데 수백만 개의 부품들이 공중에서 막 조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땅에 비행기 한 대가 조립돼서 뚝 떨어질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격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생명의 우연 발생은 그 정도의 확률은 아니다. 더 낮은 확률, 그러니까 더 괜찮은 확률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비행기가 한번 만들어지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만들어지는 비행기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부품들만 모아놓으면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을 아까 그렇게 따졌지만 저거보다 사실은 더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품들만 있다고 조립되지 않잖아요. 조립하는 그 엔지니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이들 장난감에 이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에 그 바구니에다가 다 집어넣고 막 흔들다 보니 뭐가 하나가 딱 하고 나온다. 뭐 이런 느낌보다 더 센 느낌이거든요. 사실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과학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봐주자가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진화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생명체가 처음에는 단순한 생명체, 유전 정보도 단순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뭐가 새롭게 생겨나더니 그걸 한 6억 년쯤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들의 생명체들로 바뀌어 왔어. 근데 그 생각이 다윈의 핀치셋처럼 어떤 특별한 종류의 생명체 중에 어떤 것들은 생태나 환경에 따라서 뭐가 모양이 바뀌거나 또는 대를 이어서 뭐 잡종이 태어나거나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과학적 팩트입니다. 종의 분화라고 부르는 그 팩트를 다윈이 보고 통찰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더 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그 통찰로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한 150년 만에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아까 초등학교 4학년 국어책에 인간은 동물의 하나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동물들보다 훨씬 막내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가 저렇게 되었다면은요, 저렇게 되어오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중간 단계라고 부르는 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기 이전에 파충류가 조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충류가 조류가 되어가는 중간 과정, 공룡조라고 부를 만한 저런 동물이 어딘가에 보이거나, 고래는 희한하게 육상에 사는 포유류가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바다로 들어가는 단계의 중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뭐 고래소 같은 저런 모양의 동물들이 어딘가에서 발견이 되면 아 그러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안 나온다는 거죠. 중간 단계. 아마 예전에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러켄스라는 어류,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드디어 육상으로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발휘되어가는 과정의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가 화석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 물고기의 밑에 지느러미를 보니까 얘는 다른 물고기랑 지느러미가 생긴 게 달라요. 그 안에 뼈가 좀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 얘가 발휘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게 좀 더 진화하면은 저게 다리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양서류, 도롱뇽 이런 것들에 다리가 되어가는 중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실라켄스가 모든 양서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게 조상에서 진화가 되어버렸으면 이제 걔는 없어져야 되는데 잡혀버렸어요. 1948년부터 그냥 잡혀요. 아프리카 해안에서 굉장히 희귀동물로 치기는 하지만 저게 잡히고요. 저 지느러미가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처럼 막 뼈가 있어서 이렇게 막 휘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있는 실라펜스는 여전히 그냥 지느러미예요. 그래서 쟤는 양서류의 조상의 지위를 도로 내놔야 되는 거죠. 넌 더 이상 조상 아님. 그래서 설명이 바뀝니다. 원래는 중생대 살다가 7천만 년 전쯤에 멸종된 동물로 보면서 얘가 양서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였을 것이다. 조상 생물이 됐다가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확인했더니 화석이랑 똑같은 모습인데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네. 얘는 이 지느러미는 다리로 바뀌는 과정이 아니었네.
그냥 특별하게 생긴 지느러미였는데 그러고 나서 설명이 바뀐 거죠. 아, 얘는 1억 년 이상 진화가 안 되는 동물이네. 진화의 조상이 됐다가 얘만 특별하게 진화가 안 된 거예요. 설명이 바뀌었어요. 시조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조새. 시조새는요, 새의 조상. 아까 새는 육상에 사는 파충류가 비늘이 깃털이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날개가 되어가면서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을 거다라고 진화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날아가는 새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모습이 시조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북툰 사이언스라고 진화론을 열심히 주장하면서 창조론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구독자 엄청납니다. 창조론 얘기하는 유튜브에 비해서 구독자가 10,000배쯤 될 거예요. 어쨌든 전 세계 학회에서는 시조새를 대표적인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 화석으로 인정한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한참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더 긴데 좀 잘랐습니다. 2012년에 이렇게 시조새는 더 이상 새의 조상,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실어서 그래서 여러 이제 대학 교수들, 주로 창조과학자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청원을 넣었어요. 교육부에 청원을 넣어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더 이상 실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린 내용을 왜 계속 실느냐라고 해서 청원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진화론 퇴치처 성과 고교 교과서에 시조새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2012년 연초에 딱 떴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에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했더니 진짜네. 야, 교과서에서 이거 빼야 되겠다.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에게 다 내용을 알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자기들 보면서 빼겠다. 우리는 내용을 빼겠다. 우리는 뭐 설명을 바꾸겠다 하면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지게 됐는데요. 문제가 이거를 싫어하는 한국의 어떤 과학자 그룹이 네이처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네이처는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유력한 과학 저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의 과학자들이 창조론자들에게 항복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게 2012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제 교과서 개정한다고 하고 출판사들은 다 다시 내용 바꾸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네이처에서 이렇게 딱 쓰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한국 창조론 요구에 항복했다라고 우려를 표시한다는 이제 국내의 보도 자료가 뜨면서 한국 과학 수준이 이 정도냐 하면서 과학계가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분들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진화론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시조새 뺀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갑자기 이게 기독교 대 과학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9월달에 이제 이런 게 뜨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출판사들이 고치려고 하던 움직임은 쓱 철회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조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교과서상에서 창조와 진화를 다루는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북투온 사이언스라는 유튜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과학 측의 압력으로 교과서에서 시조세 등 진화론의 주요 내용들이 빠질 뻔한 사건.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론자들의 주장이 교과서에 그러니까 창조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주장이 하나둘씩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틀린 것들이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진화론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조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표적인 아이콘이었거든요. 진화론의 아이콘.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시조세가 발견되었다는 지층보다 훨씬 오래된 지층에서 완벽한 새의 화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후손보다 뒤에 나오는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도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틀린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관련된 학술대에서도 시조세는 더 이상 중간종, 조상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얘가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은 교과서에서는 내비둬. 왜냐하면 어쨌든 진화는 맞으니까.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중국어 학습들에 대해서 사실은 포유류만 하더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습의 포유류들이 전부 다 포유류 이전의 파충류로부터 진화가 되었다면 그러면 사실은 뭐가 밝혀져야 되냐면 저 다양한 포유류들이 어떻게 진화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들이 적어도 종류별로 대표적으로 밝혀지긴 해야 돼요. 그냥 시조새 하나 발견된다고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갈래들을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창조과학을 하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안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화론자들은 아직 못 찾았지만 앞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교과서에는 열심히 찾고 있다라든지 아직까지는 못 찾았다. 하지만 찾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일부 그렇게 해석될 만한 것들을 막 찾았다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찾았으니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물론 뭐 교과서에 창조론이 하나님의 창조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멋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굳이 기독교식 창조론을 설명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틀려서 진화론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알리고 이렇게 믿는 과학자들이 많다든지 과학자들은 이런 증거들이 앞으로 발견되기를 기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사실을 좀 그대로 알려만 줘도 좋을 텐데 왜 다 맞고 다 확실하고 다 증명된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딴소리하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거든요. 사실 옛날 동물들, 생물 진화 3단계 진화에서 옛날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려면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석은 딱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과거에 지금과 다른 생물들이 살았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공룡.
예전에 한 2,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가서 그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창조학 세미나 할 때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조작이야. 뭐 이런. 공룡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어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뭔가 공룡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무슨 뭐 사탄의 흉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사실은 공룡은 화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과거에 저런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공룡. 그리고 포유류 중에도 엄청나게 큰 포유류 있습니다. 이만해요. 사람의 거의 저게 높이가 거의 한 10m, 15m 이렇게 되거든요. 예, 엄청나게 크죠. 조개도 저런 조개, 굉장히 큰 암모나이트라고 부르는 조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개, 요즘에 앵무조개라고 해서 작은 조개 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런 동물이 바닷속에 살던 때가 있었다는 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거 보면은 멸종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모르죠. 실로케에서도 살아있는 채로 잡혔으니까 쟤네들도 혹시 어딘가 심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잠자리도 날개 길이 68cm 이런 거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할 때 가끔 뭐 여름에 몇 마리 잡아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이런 팬이 필요 없는 68cm 한 정도 되는 거죠. 환경이 좋았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동물들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건 이제 어룡입니다. 바닷속에 사는 앞에 이제 부리가 굉장히 뾰족하게 달려있는 그런 익룡, 어룡이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중에도 굉장히 희한한 뼈를 가지고 있는 저런 코끼리, 거대 코끼리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익룡 중에 저런 익룡들도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삼엽충이라고 고생대에 살았다라고 굉장히 강조되는, 왜냐하면 고생대층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생긴 동물이에요. 조개가 아니고 저게 이제 바닥을 막 기어다닙니다. 저런 삼엽충 같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진실입니다. 화석이 알려주는 두 번째 진실. 첫 번째는 옛날에는 지금과 다른 모습의 동물들이 있었어. 두 번째는 옛날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동물들, 식물들이 살고 있었어. 딱 두 개예요. 화석이 알려주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 똑같이 살아.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요. 울레미 소나무라고 불리는 그 소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중생대 공룡들 살던 시절에 살았던 걸로 화석으로만 발견되던 소나무인데 저게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94년도에. 그래서 공룡이 따먹던 소나무 이파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이 살고 있어요. 투아타라라는 이제 약간 도롱뇽 비슷한 건데요. 얘도 굉장히 신기하게 중생대부터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대요. 그러면 이제 얘도 아까 실로케처럼 진화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특별한 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화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특별한 애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꼬막입니다. 왼쪽은 화석, 오른쪽은 살아있는 거. 저기 어디요? 우리 시장, 축도시장에서 꼬막 달라고 그러면 주는 그 꼬막 오른쪽에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떤 게 살았고 죽었는지 모르겠죠. 자, 조개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투구개라는 굉장히 재밌는 동물인데 이것도 완전히 멸종된 줄 알았다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삼성동 아쿠아리움 가면은 몇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기로 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딱 뒤집어보면 안에는 개고요. 겉에는 뚜껑 달려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근데 저게 중생대 때 나타나고 있는 화석이랑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쟤도 진화를 못했어요. 이제 새우입니다. 예. 화석 속에서 나타나는 새우와 지금 살아있는 새우, 그 다음에 정어리, 그리고 청어, 불가사리, 거북이, 악어, 그 다음에 도롱뇽. 보통 다 5천만 년에서 2억 년 사이
그런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잠자리. 옛날 잠자리 다 크지만 한 거 아니고 작은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각닭이라고 하는 그런 곤충 그대로 똑같고요. 정갈, 옛날 화석 정갈과 똑같습니다. 나비 똑같고요. 모기도 똑같습니다. 은행나무 이파리 똑같아요. 고사리, 고비, 포플러나무 이파리. 예.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 식물들의 모습이 화석 속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옛날에 살다가 멸종한 생물, 아니면 옛날에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물. 그러면 옛날에는 단순한 모습으로 사는데 중간에 계속 변화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화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발견된 화석 중에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이거를 중간종이라고 해석해가지고 막 강조할 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실라켄스, 시조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뿐이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기각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또 뭔가 나타나면 이거 혹시 중간종이 아닐까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장 뭐 하는 거는 해석이니까 상관없어요. 해도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해가지고 전체 모든 생물들이 다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 검사 세 번째 단계인 단세포 생명체가 저절로 우연히 복잡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 증명된 바 없습니다. 검사 끝났어요.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할 때 창세기의 그 각기 종류대로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국말로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 발음이 지금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들을 때 우리나라의 각기 종류대로보다 훨씬 더 종류대로처럼 들렸어요. 굉장히 아마 혹시 주변에 중국 사람이시면 아마 그 창세기 1장의 그 종류대로 한번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굉장히 느낌이 되게 새롭고 좋습니다. 끊임없이 종류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류를 정해놓으신 분이 계시다는 게 창세기 기록이거든요. 자, 이 처음부터 물고기 종류대로 눈 아래쪽으로 보세요. 흐린 물속을 내려다보면서 눈 위쪽으론 수면 위의 세계를 정찰하며 터득해야죠. Unknown until it was spotted 자, first by 문어입니다. fishermen off the coast of Indonesia in the 1990s. It looked like an octopus, but it could morph its shape in an instant to appear as seemingly any animal around it. At first, no one had any idea what it was.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남 흉내를 제일 잘 내는 동물이 문어입니다. Biologist Mark Norman was the first scientist to study 얘는 this 지가 자라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주변의 다른 octopus. 모습들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되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광원 흉내를 내는 거죠. 여기 물뱀의 흉내를 내는 거죠. That's not enough. It'll swim along looking like a poisonous lionfish with these banded arms looking like the banded spines that come off these very deadly fish. 굉장히 또 신기하게 인사. 설명하는 예쁘게 앵무새. 인사. 정중하게 인사. 랄라 목소리 이상하다. 랄라 감기 걸렸어? 랄라 감기 걸렸어. 목 감기? 자, 랄라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기분도 좋으니까 휘파람 불러보자. 시작. 자, 조코가 나타났어. 호루라기 불러볼까? 호루라기. 다시 한번. 호루라기. 자, 이번에 성대모사. 오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미입니다. 얘는 농사 짓는 개미예요. 파란솔 개미라고 해서 이파리를 이렇게 잘라내가지고요. 그거를 지고 다녀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고 가서 모여서 그거를 쌓아놓고 거기서 버섯 포자가 나오게 해가지고요. 농사 짓는 개미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살고 있어요. 누가 쟤네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저걸 생물의 진화로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창조를 설명할 때는 되게 쉽죠.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렇게 살게끔 창조하셨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벌새입니다. 굉장히 또 새 중에 특별한 새인데요. 꽃들은 약 1600km 거리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을 위해 꿀을 가득 준비해 두었죠. 이 벌새는 옐로우스톤의 달콤한 꿀을 맛보기 위해 멕시코에서 먼 길을 날아왔습니다. 녀석들의 기다란 혀는 꿀이 풍부한 꽃의 끝부분까지 닿을 수 있죠. 날개를 1초에 60번 펄어비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벌새는 매일 자기 무게만큼의 꿀을 섭취합니다. 이게 결국은 동물들의 모습들,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 동물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를 만들 때 볼륨만 조금 줄이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볼륨을 늘리면 설명하다가 진화론으로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멋진 모습을 막 설명하는 그 나레이터가 설명하다가 이런 기능은 뭐 언제부터 진화되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그래서 볼륨을 살짝 줄여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멋진 창조과학 세미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영상들이 보면 뭐 창조학자들이 일부러 만든 영상이 아니라 잘 봐라 이거가 이런 능력이 이 특별하게 종류대로 지으신 생물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 20시간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인데 크게 보면 진화론과 창조론인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성경적 창조론은 천문학적으로 빅뱅으로 설명하는 진화론 아니다. 화학 진화, 유기물이 무기물이 되고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고 이런 거 아니다. 지질학적인 진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층과 화석이 만들어지면서 진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아니다. 생물학적 진화, 생물은 하등한 생물이 고등한 생물로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게 창조주다. 이게 이제 성경적 창조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다 진화되었고 창조주 필요 없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바로 그냥 모든 게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다른 창조론, 다른 진화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진화, 오케이. 단 하나님이 그렇게 빅뱅을 일으키셨어. 화학적 진화, 생물이 우연히 발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니까 그 화학적 진화는 말도 안 돼. 지질학적 진화, 오케이. 하나님이 지구 우주를 진화되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지층과 와서 오랜 동안 쭉 바뀌어온 게 사실이야. 생물학적 진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연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단순한 생명체가 진화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진화의 모든 방법과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생물들은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야.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도 오케이, 생물학적 진화, 지력적 진화, 천문학 진화도 오케이.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화의 원동력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개방 창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천문학적 진화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고요. 화학적 진화 당연히 말도 안 돼. 그리고
지리학적 진화는 믿을만해. 과학자들이 뭐 알아서 연구했겠지. 그런데 여기에 생물학적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창조론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오랜 동안에 45억 년인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지질 시대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고생대 때 고생대 동물들, 식물들을 창조하시다가 고생대 끝나고 중생대 때는 또 필요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드시다가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생물 진화의 모든 순서와 지질의 모든 순서를 대부분 수용을 하되 하나님이 진화를 하게끔 유도하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직접 창조하셨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창조론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설득력 있게 뭐 어떤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냐면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다 받아들여도 괜찮아. 그렇게 돼도 너의 신앙에 영향은 없어. 굉장히 멋지잖아요. 신앙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적인 설명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굉장히 안심하고 창조와 진화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먹혀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얘기는 조금 몇 개만 건너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핵심 바로 구원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구원신앙이 사실은 시작하는 그 기초가 창조신앙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창조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를 믿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반대말은 창조론이 아니고요. 진화론의 반대말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따져가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면요 다 해결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를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속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창조를 믿지 않아도 그래도 너의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인 거는 틀림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둘씩 안 믿게 되는 말씀들이 생겨가는 순간에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상식적인,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둘씩 빼봤대요. 아, 이거는 못 믿겠어. 뭐 출애굽, 뭐 홍해가 갈라져. 아,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뭐 오병이어 말도 안 돼. 하면서 하나둘씩 빼봤대요. 막 빼다가 깨달았대요. 아, 성경은 믿으려면 다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씩 빼다 보니까 더 이상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아닌 게 돼서 믿으려면 다 믿어야 된다. 사실 그런 정도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창조신앙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뭐 제가 뭐 멋지게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와 가정이 나가야 돼요. 학교에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미션 스쿨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한동대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동대가 아직까지 기독 청년들에게 창조와 진화를 가르치면서 어떻게든지 버티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 그런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오늘까지 3번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